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쌍그룹의 김석은 회장입니다. 아하, 화려하시네. 쫙쫙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쌍그룹 김석은 회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프로필부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5년 4월 서울에서 태어난 김석원 회장은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아하, 미국으로 가죠, 대부분. 이후에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학 석사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엔 스키장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1년 뒤인 31살에 쌍그룹 회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야. 서른하나. 그리고 제15대 국회의원으로도 당선이 된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사항 칸은 비어 있는데 저거는 뭐예요? 저게 아마 재벌 자제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할 거예요. 저 특이사항에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 뭐죠? 전혀 상상도 못 하실 건데. 남진 씨죠. 남진 씨가 탑스타 연예인들 중에서 또 유일무이한 게 하나 있어요. 해병대. 맞아요. 월남전. 월남전 참전하셨잖아요, 남진 씨가. 네, 베트남으로 드셨죠. 그죠. 그런데 김석원 회장도 월남전에 참전했어요. 해병대로. 금수전대? 그러니까 통계를 안 내봐도 재벌 2세, 3세들 중에서 해병대 자원에 입대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했었죠. 아쉽게. 10개월이나. 이 회장님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덕후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덕분에? 어떤 덕후죠? 자동차. 네, 자동차. 중에서도 아버지가 지프차를 타셨대요. 그게 이제 13살 때였는데 18살에 바로 면허를 따서 차를 2대를 사는데 뒤에 보이는 이 18살에 포르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머스탱, 오른쪽이 포르쉐 959라고 하는데 이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따자마자 샀던 차래요. 당시로서는 드림카였다라고 하네요. 야, 난 면허 따고 차가 없었는데 한동안. 그건 당연한 건 다들 일반적인 거고. 차가 이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예쁘죠? 예뻐요. 저 차를 사고 6개월 만에 사고가 납니다. 예. 빗길에 사고가 나서 운전 교습을 그래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레이싱 스쿨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니, 야, 클래스가 달라요. 예. 빗길의 사고가 그것 때문 아닐 텐데. 그 레이싱 스쿨에 들어가서 그 또 자동차를 또 배워가지고 수료를 하셨다고 하고요. 자동차에 빠져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다 이제 카 레이싱 기술까지 익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날아다녔겠죠, 뭐. 웬만한 레이서들이랑 겨뤄도 자신 있다. 의수대고 다녔다라고 전해집니다. 요 옆에 있는 차, 요게 이제 포르쉐 959. 이게 우리나라에 딱 3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 오너가 바로 이 김석원 회장. 김 회장이 1986년에 동자동차를 인수하거든요. 그때 동자동차가 뭐 현대랑 대우는 한참 밀릴 때였는데 이 차를 좋아하는 이 김 회장이 냅다 인수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차를 왜 들여왔냐? 연구개발. 연구개발 명목으로 이 포르쉐 959를 산 겁니다. 뭘 연구하셨을까? 그래서 인천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쌍차 직원들이 이제 달려갔죠. 이제 인수를 하고 우리도 집에 택배 도착했습니다. 문자 오면 설레잖아요. 그럼요. 빨리 집에 가서 이거 열어봐야지. 바로 곧장 인천으로 간 다음에 이 차 타고 집으로. 근데 솔직히 이 취미도 재력이랑 시간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회사까지 인수하고 뭐 일과 취미를 다 잡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쌍문 김석원 회장의 아버지죠. 김성곤 회장이 세운 회사였는데요. 네네. 김석원 회장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것처럼요, 김성곤 창업주도 이것저것 다 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공부를 잘해서요, 보성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공무원도 해보고요, 은행에서 일도 해봤다고 하는데요, 1939년 27살에 비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쌍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운이 좋았던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감이 좋았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39년이면 이제 전시체제기잖아요. 이때 이제 중요산업 통제령이 내려져 있는데 생활 필수품 공급이 부족해졌을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곤 회장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게 비누 생산이나 판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료 조달의 문제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한 거죠. 특히나 이제 전쟁 말기가 되면은 이 만주에서 생산되는 대두유가 일본으로 못 넘어가서 이게 다 조선으로 넘어오거든요.
식민지 조선에 이 물량이 확 풀린 거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내가 비누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니 운도 좋지만 감도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감이 해방 후에 요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 원료 보급로가 다 끊기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사둔 원료가 완전히 이제 독점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냥 쓸어 담게 된 겁니다. 대기업 창업주들 보면 사업 하나만 또 파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김성건 회장도 그랬었나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누로 돈 벌어서 그건 이제 시드머니로 해서 이제 문어발식 확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문사 샀어요. 하하. 보험사도 만들었어요. 아이고. 방직회사. 아, 그때는 네. 방직이죠.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뭘 하냐면 62년에 시멘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멘트가 어디서 나냐면 강원도 영월 뭐 이쪽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영월 서면 거기에 쌍용리 여기다가 시멘트 공장을 세워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쌍양회라고 짓는 겁니다. 아 그래요? 나는 쌍용이래. 성용, 거룡, 당용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용이구나. 쌍용.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쌍 더블 드래곤 뭐 이런 네. 거 용 두 마리가 있나? 무슨 회사를 이 왜? 쌍용리. 예. 62년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슬슬 고도성장기에 들어가려고 꿈틀꿈틀 한때거든요. 그러면 건설 산업이 활발해질 거고 당연히 시멘트가 필요할 거고 쌍양회는 떼돈을 벌 거고 그래서 이제 68년에 회사를 이름을 쌍그룹으로 이제 완전히 재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 명을 바꾸게 되죠. 네, 근데 김석원 회장이 1975년에 회장 취임을 했잖아요. 네네. 네, 창업주가 10년도 안 돼서 그룹을 승계한 셈이 되거든요. 아, 그때 김성곤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사망 직전에 뇌졸중 증세를 조금 보이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즈음에 폭음을 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김성곤 회장 같은 경우에는 1958년부터 정치에 입문을 해서 무려 4선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본인이 이제 소속되어 있었던 곳이 이제 공화당이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랑 사고를 한번 칩니다. 이때 내무부 장관 오치성이라고 이분이 이제 실미도 사건이 이때 벌어져가지고 해임안을 가결해야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여기 가결하는데 같이 이제 빨려 들어갑니다. 아. 여당이잖아요. 아, 대통령 눈밖에 나게 됩니다. 아이 골치 아프네. 정계 은퇴를 하게 되고 4년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게 아마 이때 충격으로 폭음을 하고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김석원 회장은 경영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겠는데? 75년이에요. 그러면 31살 나이에 회장이 된 거예요. 앞서 이제 그 인생 그래프 보시면 75년부터 10년 동안 그래프가 우상향이거든요. 네.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살의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됐어요, 나는. 그러면 아버지보다 더 잘하고 싶고 사세를 확장하고 싶고 그리고 75부터 86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랑 맞물리고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잖아요. 딱 맞물려서 김성원 회장 취임하자마자 이제 문어발 확장을 합니다. 중공업, 건설, 석유 사업도 했고 증권회사도 인수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점을 찍은 게 86년에 동자동차 인수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89년에 모두가 들어본 자동차가 나옵니다. 89년 콘도 세미. 이건 대박이다. 자동차의 첨단 기술로 태어났다. 튼튼한 자동차 콘도 패밀리. 이건 들어보셨잖아요. 알죠. 네, 들어봤죠. 이게 대박이 나면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출고 대기 시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요즘은 사실 이 정도 금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하면 그냥 바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출고 대기 시간 3, 4개월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를 취미로 하다가 본인이 사업을 해서 성공까지 거두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패밀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이제 패밀리카를 표방한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중산층이 막 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막 언론기관에서 설문조사 돌려보면 70%가 넘게 그런 거 스스로 있었어요, 당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아. 그리고 이때 중산층들이 캠핑 정말 많이 갔거든요, 이때. 이때 아무튼 레저 사업 이때 확 막 붐이 일어나고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패밀리카를 대놓고 딱 만들었으니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자신의 꿈을 이제 이뤘다고 하는데요.
또 그게 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명한 차들. 네. 최근이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타셨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계시고요. 저분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 여왕님이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 이제 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예, 안동 하회마을도 갔었고. 그때도 의전 차량으로 이 체어맨 차량이 이용이 됐었죠. 저 정도면 체어맨이 롤스를 제쳤다고 봐야 되나? 그 당시에 국회의원분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가 체어맨이었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총수분들이라든가 방송인 김동건 씨, 축구선수 홍명보 씨라든가 약간 중후한 이미지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정상급을 달리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체어맨을 많이 타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국내 시장에 맞는 그런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됐기 때문에 전자장비라든가 편의장비 그런 측면에서도 최신 기술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경쟁차들에서 보기 어려웠던 사이드 에어백이라든가 그런 안전장비들도 잘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안심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급차의 대명사죠. 아, 저희 아버지도 약간 이런 그거 딱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항상. 근데 김석원 회장은 자동차만 되면 진짜 세계적인 그룹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자동차를 인수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는 삼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삼성은 왜 그러냐면 1등이라고 그러는데 현대한테 계속 밀리니까 앞으로 자동차밖에 없다. 그래서 자동차를 1번으로 놓고 이건희 회장이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런데 그때 김석원 회장이 너무 많은 베팅을 하면서 자동차를 인수하죠. 인수할 때 아마 시세 2배. 2배요? 네. 그러면은 이 자동차 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했어야 그렇죠. 될 텐데. 앞서 크로도 패밀리가 대박났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괜찮았는데. 사실 그때 이미 약간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위층. 이게 동자동차가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기술 제휴를 맺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자동차를 인수해 오면서 그 기술 제휴를 다 끊어버립니다. 당시에 일본 상황이 어땠냐면 중산층을 위한 차량을 주로 만들었었는데 이 김석원 회장이 만들고 싶었던 건 고급차, 고급 승용차 이랬던 거죠. 그래서 1989년부터 해외 고급 세단 제작 회사에 한국 라이센스 생산 기술 제휴를 제의했는데 다 거절당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1991년 고급차에 대한 꿈은 접고요. 일단 독일 벤츠사의 트럭 같은 상용차 부분 기술 제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경영권 침해를 제외하고요, 벤츠가 하는 요구는 다 들어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때 저 계약 잘못했다는 얘기들 많았죠. 왜냐면은 벤츠는 안 해도 그만인데 그죠. 싹 무조건 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벤츠 요구 조건 다 들어주니까 계약 조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저 당시에. 네. 그래서 만들어진 차가 바로 체어맨인 거죠. 네. 그래도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탄 거를 보면 잘 나갔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죠? 유명인이 한 대 사지 2대 사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당연히 빚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네. 빚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92년부터 적자가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동자동차 인수할 때부터 이미 빚더미가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개발비 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 부채만 3조 4천억 원, 3조 4천억 원. 와. 쌍띠 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회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거의 유일한 적자 회사가 지금 쌍자동차거든요. 다른 데서 흑자를 아무리 내봐야 이 자동차 쪽에서 적자 내는 걸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석원 회장은 자신의 운명을 건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운명을 건 선택. 운명을 건 선택. 국회의원 또 정치에 도전하는 새로운 선택, 새로운 희망. 아버지도 정치인 출신이었으니까요. 뭐 그 피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인생에서 사실 정치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 위기 겪고 나서 자식들한테 했던 말이 절대 정계에는 진출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김석원 회장이 하필 평소에 좀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손을 내밀어서 그래서 1996년에 신한국당 공천을 받고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선친 때와는 다르게 이때는 이제 공무원 겸직이 금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면 다른 건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룹 경영권을 동생인 이 김석준에게 넘기게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도 2년 만에 하나 간둬요. 왜냐? 계열사적 양회 있잖아요. 시멘트. 주력 계열사잖아요. 거기 회사 지하 창고에서 사과 박스가 발견되는데 그 사과 박스 안에 사과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보시면 예. 전시 비자금 일부 싹 창고에 보관. 현금 61억 압수. 사과 박스가 25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사과 박스 하나에 10,000원짜리로 하면 4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저 당시에. 저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에 이제 YS 때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하고 구속되잖아요. 전두환 비자금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쌍둥이 표착이 된 거예요. 쌍둥이 비자금의 몸통이와 같은 걸 추적을 해갔죠. 그래서 수사팀이 윗선에 보고하잖아요. 그때 윗선에서 하지 마 라고 더 수사 확대를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이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명령을 거부하고 쌍둥이의 지하 창고에 갔더니 저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사과 박스가 있었던 거죠. 와, 액수가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런데 김석원 회장은 일단 기소는 안 됐어요. 왜냐면 검찰은 뭐라고 보고 있었냐면 저거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봤거든요. 김석원 회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골프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만났어. 1억짜리 채권 88개 그걸 주면서 현금화를 좀 해달라는 거야. 야,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의리상 안 해줘. 내가 그게 비자금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나는 부탁만 들어줬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자금이랑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법망은 좀 피할 수 있었죠.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었어도 바로 회사에 복귀한 건 아니잖아요. 이때 회장은 동생입니다. 이때 이제 자동차 회사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동생인 김석준 회장이 그룹을 살리려고 본인 말로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다. 저희 제작진분들이 연락을 해봤답니다. 김석준 회장한테. 예. 1996년에 자동차 회사를 삼성에 넘기려고 했었대요. 요때. 그래서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랑 둘이 따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횟수만 4번이었답니다. 이 쌍 자동차가 어려운 시기에 이건희 회장과 단둘이 만나는 걸 보면 이제 삼성에서 쌍 자동차를 인수한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뭐 이건희 회장은 요걸 노렸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삼성이 쌍자동차를 인수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직 회장 김석원 회장이 삼성에 자동차 회사를 팔 생각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그게 또 기사화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사화가 또 되면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 뭐가 돼요? 모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회사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직접 취재를 했었거든요. 이건희 회장하고 김석원 회장은 자주 만났어요.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그런데 김석원 회장이 그 자동차에 대한 집착, 아주 강한 집착이 결국은 두 사람이 의리도 상하게 되고 삼성에 진출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김석준 회장이 저희 제작진에게 처음 밝힐 건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쌍둥이 자동차가 제기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 벤처하고 기술 협력했었잖아요. 네. 계속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벤처로부터 투자 받는 거. 이게 이제 원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필 터졌습니다. IMF. IMF. 김석준 회장이 직접 독일에 있는 본사에 가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 참석 이틀 전에 IMF가 터졌습니다. 어찌 보면 외부 요인 때문에 뜻하지 않은 대로 된 거잖아요. 그래도 이때 김석준 회장이 갖고 있었던 플랜 B가 바로 이제 대우입니다. 대우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후에 대우차가 쌍자동차를 인수해 가게 된 거죠. 집안 사정은 사실 안 좋은데 어떻게 나란 일을 돌보겠어요. 그래서 2년 만에 국회의원직을 1998년에 사퇴하고 다시 회사의 경영권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를 팔았잖아요. 그룹은 어떻게 뭐 해체가 됩니까? 1998년 국회의원에 사퇴를 하고요. 그룹으로 이제 복귀하잖아요. 그때부터라도 그룹을 한번 살려보겠다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를 팔았어도
빚이 정리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채권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석원 회장의 경영권까지 박탈해버립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아, 그래? 또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줄줄이 터져요. 첫 번째로 위장 계열사 4군데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요. 2011년엔 이 폐암 수술도 받게 되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같은 해에는 이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아이고, 그런 그랬구나. 일을 겪으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되게 힘든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김석원 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이유로 그룹 해체라는 비운을 맞이한 재벌 2세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국내 빅3 보험회사를 가졌던 신동그룹의 최순영 회장입니다. 쭉 와, 올라가죠. 급하게 떨어지네요. 네, 우선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생이고요. 황해도 출신입니다. 경고를 나와서 성관대 상학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1972년에 식품회사를 차리게 돼요. 그러다 38살 나이에 그룹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30대에 취임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이분은 회사를 물려받기 전에 창업을 하신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개인 사업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마대를 판매하는 동명마방이란 회사를 설립했고요. 3년 후엔 포장회사를 설립했지만 결과가 썩 좋진 않았다고 합니다. 34살 때에는요, 제빵회사를 차려서 콘빵이란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요. 제빵업계 2위까지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요. 지금도 호빵으로 유명한 식품회사 네. 잘 아실 겁니다. 당시 그 회사가 독보적이라서 아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그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줬습니다. 초년 고생은 뭐 사수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실패를 좀 겪었으니까 좀 단단해지지 않았을까요? 단단해질 필요가 없죠. 아, 왜요? 아버지가 잘 사니까요. 아버지 그늘 아래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최고의 그들이죠. 예. 일단 아버지는 당시에 밀가루 왕이에요, 밀가루 왕. 최성모 회장입니다, 최성모 회장.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어쨌든 아버지의 권유로 1968년 동재분 상무로 신동그룹 안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1976년이 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대한생명 대표이사 겸 신동그룹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김석원 회장이나 최원석 회장은 알아도 이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최원석 회장과 이름도 비슷하고 회사명도 비슷해가지고 친척인가?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는데 이 두 회사가 무슨 뭐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죠? 그 신동그룹이 아버지는 칠량민입니다. 미국에서 내려와서 상당한 부잣집이었고 사업을 크게 했었고 그런데 밀가루 회사는 그때 당시에 미군에서 불려주는 물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현금 달러 박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밀가루 회사입니다. 그때 밀가루를 불화를 받아서 팔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결국은 대한생명도 인수하고 네. 그러면서 오늘이 신동그룹을 만든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잘 나갔습니다. 이 돈 많이 버니까 본사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 본사의 스케일이 엄청난 거거든요. 당시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63빌딩. 63빌딩. 예? 이 바닷속 같지? 이 로고 기억나. 그쵸, 기억에 남죠. 네네. 나 봤어요, 저거. 뭐 당시에 1985년에 완공했을 때 동양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빌딩이었거든요. 그때 미국 시카고 윌리스 타워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2번째로 높은 빌딩이었기도 하고요. 그 당시 한승현 씨 혹시 이거 몇 층인지 아세요? 63층 아닌가요, 당연히? 당시에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옥상까지 64층 뭐 이런 농담이 있었는데 실제로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지하 3층, 지상 60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엘리베이터는 60층까지 있고 그 중간에 44층은 또 빠져 있어요. 그러면 59층 아니야? 근데
60층 건물에다가 위에 방공 뭐 이런 시설도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 포함이 안 되는 층이 3개가 좀 더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63일 수도 있고 지하 3층, 지상 60층까지 포함하면 또 63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뭐 63이라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63 빌딩은. 이윤석이 결혼도 저기서 했어요. 제가 줄에 맞았어요. 예, 그저 63 빌딩은 행사를 참 많이 했더랬어요. 전 학교에서 좀 자주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63 네. 학교에서 63빌딩 견학을 자주 갔어요. 그때 당시 그 63 뷔페를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뷔페도 사람. 유명했죠. 그 갈비집도 맛있어요. 그럼 진짜 맛있었어요. 그 야간에 딱 안에 불을 꺼주잖아요. 밖에 잘 보이라고. 네, 그래서 되게 유명했던. 네. 스카이 라운지에 보면 네. 중국집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밥을 먹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제일 돈 많은 국회의원들이 밥 사준 데가 저기예요. 저는 거 가서 저 얻어먹은 적 없어요. 제가 쏘았죠. 외관을 보면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위로 이렇게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잖아요. 건물이 좌우로 30cm 가량 탄력을 갖도록 설계해가지고요. 초속 40m, 강풍과 진도 7 규모의 지진에도요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63빌딩 처음 지어졌을 때 색깔이랑 지금이 색깔 좀 달라요? 그래요? 약간 달라요. 예전이 훨씬 짙은 금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햇빛 받으면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금으로 지어진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지어질 때 맞다고요? 도금입니다. 도금한 유리를 13,000장 우와. 붙여가지고 사용했고 근데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이게 싹 갈려가지고 지금은 도금된 유리는 아닌 겁니다. 아깝다. 그런데 최고의 명당 자리라고 해서 지었는데 김승현 회장이 이 빌딩을 인수했을 때 그 유명한 풍삭자 그분이 한강물이 너무 들어와서 바로 여기 쳐버린다. 비가 세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해서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 한 10m짜리 비석이 서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 이름이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이 바로 그 기운을 막는 길을 막는. 그래서 그 표지석이 지금 있는 그런 그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동그룹이요. 원래는 보험회사, 여기를 주축으로 이제 22개 한 계열사 있는 회사잖아요. 재계 랭킹은 한 25위 정도라는 거예요. 저기를 입사하면 금빛 번쩍번쩍한 블링블링한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험회사 지원하려는 사람들한테 되게 선호하는 직장이라는 거예요. 대한생명보다 더 좋은 업계 랭킹이 높은 회사도 있지만 그래도 저길 가야 블링블링한 건물에서 우리는 근무한다. 이게 장점이 됐던 거죠. 신입사원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신화그룹의 주력 기업이었던 대한생명은 당시 삼교와 함께 국내 생명보험업계 빅3로 불리던 회사인데요. 이거 사실은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1975년에 이미 자산 규모 1조 원을 돌파했고요. 1988년에는 영업점이 무려 10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사세를 확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잘 나가는 회사라서 이 IMF 때도 끄떡 없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객들이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잖아요. 이 대한생명의 경우에는 매달 5천억 원 이상의 보험료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알짜거든요. 보통 보험을 해약하면 이 해약금이 며칠 뒤에나 지급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당시 대한생명은요, 해약을 한 당일에 해약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좋은 회사였던 겁니다. 진짜 여기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쭉쭉 뻗어왔는데 63빌딩 이후로 꺾이네요. 네, 갑자기 여기서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역시 그게 터집니다.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999년에 최순실 회장이 해외로 외화를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라는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사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좀 이해는 안 가요, 저는. 근데 신동가 원래 보험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무역도 해요. 근데 보험하다가 무역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김모 씨라는 전문가를 이제 영입을 한 겁니다. 뭘 하냐면 김모 씨라는 사람이 미국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미국하고 이제 오일 거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잡범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대출 받은 돈을 미국으로 보내요. 그걸 회사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 회장이 고발합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수사를 막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회장이 시킨 거다. 내가 일개 월급쟁이가 내 혼자 이거 어떻게 하냐. 오너가 뒤를 다 봐주고 오케이를 한 거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검찰이 그래? 대여가 걸렸는데 오너를 잡으러 갈까? 그리고 최순영 회장한테 칼을 들이대는 거죠. 아,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억울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이분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아이고야. 앙드레 김 선생님. 청문회가 열려요. 앙드레 킴입니다. 본명은 김. 본명을 말씀해 주세요. 개인 디자이너로서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나오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때 청문회가 왜 열렸는지, 앙드레 김 씨가 왜 증인이 되어 저 자리에 섰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최 회장이 외화 밀반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 최 회장의 부인이셨던 이영자 씨가 최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장관 부인이 연락을 해요. 야, 그 총장 사모가 코피무늬 코트를 좋아하더라고.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연땡땡 씨랑 보러 가는데 한 1,380만 원 정도 되는데 네가 그거 좀 내줘. 그러면 내가 총장 부인한테 네 남편 얘기 잘해줄게. 근데 뭐라고 그랬게요? 최 회장 부인이 싫다고. 요게 이제 최 회장 부인 이영자 씨의 증언이었어요. 싫다고 여기까지. 한? 네, 나는 싫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영자 씨가 제보를 하신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총장 부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이 전격 수사에 들어갔는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3개월 후에 이 온로비 사건으로 이게 불리면서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디자이너 앙드레 김 선생님이 그때 나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앙드레 김 선생님 본명이 김봉남이란 거만 맞아요. 네, 그렇죠. 그 청문회를 피해자는 앙드레 김. 자, 최순영 회장 얘기로 돌아와야죠. 결국 최 회장은 누구도 구명하지 못했습니다. 외환문예발출 및 불법 대출 혐의로 징역 5년에 약 1,500억 원대의 추징금까지 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최순영 회장이 구속된 다음 날부터 그룹의 운명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데요. 정부에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보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공적 자금 투입한다. 그냥 회사의 주인이 나라가 되는 거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이 전부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경영권 다 상실하게 되고. 근데 결국 신한그룹이 무역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손댔다가 그게 이상한 단초가 돼서 모든 걸 잃고 말게 된 겁니다. 대한생명은 그 당시 99년도에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현금 자산이 건실했고 자금 유동성에서도 전혀 위기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부실하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에는 대선 후보자 측에서 돈을 달라고 대놓고 요구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97년 대선 때 실세 한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정치 자금을 요구를 합니다. 최순영 회장님이 거절합니다.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찍혔다. 그래서 최순영 회장님은 이리떼들이 달려들어서 20조 원에 달하는 회사를 뜯어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씁쓸한 얘기인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정치 세력 간의 일부 유착이 있었던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 대한생명이 특별검사를 받고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20여 개의 계열사가 전부 매각되는 걸린 시간은 단 8개월이었거든요. 너무 속전속결이다. 당시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억울한 심정을 한 월간지에 뭐라고 했냐면 신도그룹이 해체는 정치 자금을 안 낸 데 대한 정치 보복이었다. 그만큼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최순영 회장이 세간에 관심을 끄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서울시 세금징수과 조사관이 최순영 전 회장 집 문을 두드립니다. 1시간이나 걸려 문을 뜯어내고 나서야 최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겨우 설득해 금고를 열었더니 1,700만 원어치 현금 다발이 나오고 집안 곳곳에서 1억 원 상당 외제 명품 시계와 귀금속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방세 37억 원을 체납한 최 회장은 끝내 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누구 집어 돈을 감추고 누구 이게 안 된다는 건 나도 양심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최 회장은 매년 공개되는 전국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최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나도 추징금 체납액 내고 싶다. 회사를 되찾으면 국가에 내야 할 추징금 반드시 내겠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빼앗겼다라는 생각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재벌입니다. 인생 그래프 좀 보십시오. 야, 리비아 대수로. 네.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하는 신활성 기업이고요. 새 회장님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세계 10위까지 올랐던 동그룹의 최원석 회장입니다. 이게 다 뒤로 갈수록 꺾여. 참나. 인생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생 공평한 거예요. 저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너무 안 돼 보인다. 저렇게 꺾이더라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어요. 그렇죠. 네, 일단 먼저 프로필부터 보시겠습니다. 최원석 회장입니다. 네네. 1943년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3남 3녀 중 장남인데 중학교를 마치고 부친을 따라서 상경하게 됩니다. 이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미국 유학을 갔다가 한대 경제학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1968년 26세 때요. 동아서 사장이 되는데요. 우와. 그리고 1977년에 아버지 최준문 창업주가 건강 악화로 경영에서 물러나면서요. 동아그룹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사장은 26, 회장은 35. 아까 김서방 회장보다는 좀 늦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30대 중반에 회장이 된 건 빠른 거죠, 빠른 거죠. 정말 굉장히 빠른 거죠. 빠른 거죠. 그렇죠. 김석원 회장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만으로 29세에 회장이 됐고 최원석 회장은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쓰러진 후에 8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최원석 회장은 회장직을 했죠. 어쨌든 뭐 당시에 최 회장은 남자답고 호탕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게다가 이제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탁구 좋아해서 탁구협 회장. 네, 아니, 드라마 속 엄친한 재벌 2세 이런 게 떠오르긴 하는데 이 동그룹의 주력 사업은 뭐였나요? 당시 동그룹은 이제 건설업이랑 운송업 이렇게가 중심이었습니다. 보험사, 뭐 증권사 포함해가지고 22개까지 계열사를 갖고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재계 10위 정도 되는 이제 그룹이었었고 원래 아버지인 최준문 창업주가 대전에서 토목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건데 잘 돼가지고 서울로 본사를 옮겨서 동건설로 이제 성장시킨 거고요. 1968년에 국영 기업이었던 대통운을 인수해서 운송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러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그룹 하면 그 창업 회장인 최준문 회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상당히 깐깐하고 사업적인 기질도 대단히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잘 나가는 회사지만 대학통운이라고 그때 국영기업이었는데 상당히 부실 덩어리였어요. 그걸 인수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그걸 인수해서 전 지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5,000명하고 1대1로 다 만나고 그러면서 대학통운을 아주 알짜 회사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이게 사실 민영화 되기 전에 대한통운이 경영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대한통운이 이게 1930년대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이후에 이제 국내 화물 운송이랑 창고 보관업 이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됐지만 1960년대 후반에 가서는 이 운송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되기도 했었고요.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왜냐면 당시 대한통운은 주로 시멘트랑 곡식 이런 거를 운송하는 회사였거든요. 이게 현금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물자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국영기업일 당시 이 직원들이 중간에서 이거를 또 착복하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만성 적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최준문 회장이 낡은 지프차를 타고 전국 각지에 있던 580여 점포를 평균 3번씩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노력 덕분에 이 국영기업 시절 만성 적자와 경영 부실에 허덕이던 이 대한통운은 이 민영화가 된 지 3년 반 만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4년 만에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2배가량 증가했고요. 연간 순이익도 약
895%나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운송 체계를 이끌어가는 우량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 호랑이 새끼 낳지 강아지 안 낳잖아요. 예. 최원석 회장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건데 경영권을 완전히 물려받은 다음부터는 당연히 아버지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 결정할 때는 서류에 도장을 10개 이상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꼼꼼하구나. 밑에서부터. 그렇죠. 그런데 결정하면은 뒤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 추진력이. 정주영 스타일인데. 예. 근데 일단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회장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경영 성적은 어땠어요, 이게? 일단 그래프 보시면 회장 네네네. 취임 저 이후에 나쁘지 쭉쭉쭉 않습니다. 올라가네. 네. 1974년에 해외 건설에 처음 진출했거든요. 이때 뭐 도로, 항만, 댐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양한 공사에서 이제 기술력을 좀 축적을 해 나갔어요. 나중에는 이제 총 매출의 40%가 해외 공사에서 벌어들일 만큼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순탄치는 않았어요. 아버지 몰래 해외 공사 계약을 수주해 놓고 혼날까봐 피신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혼나요? 공사 계약을 받으면은 좋은 일 아닌가요? 왜 그랬죠? 이게 이제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스타일이셨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국력으로서는 야 무슨 해외 진출이냐 이거 무리다. 소화할 수 없는 거 가져왔다가 배탈 날 수 있다. 이 최원석 회장은 아버지 반대에 무릅쓰고 중동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가서 해외 현장 직접 돌아보고 자동차 직접 몰고 다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을 누리면서 지형조사까지 할 정도로 뭐 열정이 넘쳤던 거죠. 하면 뭐 그저 리비아 대수로 공사인데 사우디에도 진출했었네요. 그러니까 리비아 진출하기 전에 먼저 진출한 데가 사우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처음에 사우디 진출해서 한 게 뭐냐면 자동 전화선 확장 공사.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넓잖아요, 사막이고. 거기다 이제 전화선을 까는 거예요. 깔아야 되죠. 예, 지금 보시는 거. 저게 128만 회선이래요. 아이고야. 사우디가 좀 넓어요? 그런 거 원래 비유 많이 하잖아요. 지구 200바퀴 돈다. 이건 한 280바퀴 돈다는 거예요, 저 닭다리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폭염 때문에 케이블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정부에서 야, 업자 바꿔. 그러니까 최원석 회장이 사우디 날아가요. 100일 비상작전을 펴겠다. 난리 났으니까. 아니 날씨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어떤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일단 국내에서 전화공사 경험자 200명을 착출해서 단기 교육을 시킵니다. 당시 최 회장이 한꺼번에 근로자를 데려다 보니까 전세기를 띄워서 사우디를 갔어요. 어쨌든 사우디 정부와 약속한 공사 기간보다 8달이나 단축할 수 있었어요. 그때 사우디에서 번 돈이요. 자그마치 1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 100억 달러였다고 하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국가 전체 수출액의 10분의 1 이상을 동아건설이 달성하게 된 겁니다. 요 무렵에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국가에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400억 달러짜리 공사를 추진한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최원석 회장이 회사 제대로 키우려면 해외에서 승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20세기 역사상 가장 큰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바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입니다. 리비아 남부에 있는 지하수를 끄집어다가 북부로 옮기는 거예요. 4,000km, 4,00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인 겁니다.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핵심은 PCCP 파이프라고 직경이 4m, 두께가 30cm, 길이가 7.5m, 무게가 75톤입니다. 그 관을 만들어서 운반해서 매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수로청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을 방문해 보니 동그룹에 콘크리트도 있고 관을 운반할 수 있는 대학통원이라는 회사가 있고 세계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동아건설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무릎을 딱 치면서 이 동아그룹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 같다. 한마디로 동그룹이 말이죠. 조건이 아주 퍼펙트하네요, 그죠? 네. 사실 최 회장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뛰어들 때 우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선 리비아의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는요, 그 엄청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있었을까?
아, 그거 중요하겠다. 하지만 최 회장은요,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결국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1991년 8월 28일 밤 8시에 마침내 물이 달려왔다. 제1단계 공사 완료를 알리는 준공식. 대수로를 통해 천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물이 쏟아지는 순간 리비아는 열광 속에 빠졌다. 실상 그 열광은 사하라에서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에게 바쳐진 열광이기도 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겠어요. 네. 물을 저렇게 그래요, 사막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이니까 진짜 생명이잖아요. 제일 국민들한테 필요한 걸 해결해 준 거거든요. 저 국민들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카다피는 독재자인데 저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명분? 그걸 최원석 회장이 해줬으니 카다피한테는 최원석 회장이 정말 구세준 거죠. 최고다, 최고. 95년도에 저 현장을 직접 갔었거든요. 물 쏟아질 때요? 저기 지금 보면 저 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 관을 현장에 갔을 때 그 사하라 사막 중간이거든요. 거기에서 기자들 가니까 구경한다고 해서 저 관 속에 노래방 기기를 갖다 놨어요. 그 20명이 동시에 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큰 관이에요. 아, 저 관 안에서요? 와, 그렇게 크구나. 거기에서 그 동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는 유엔 생천 기관에서 직접 비행기가 트리폴리를 못 내려요. 튀니지에서 내려서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도라는 DONGA 동가라 그러는데 모자를 딱 쓰면 패스해요. 야. 1980년대 동아건설이 진짜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해외 건설로 외화 뭐 잔뜩 벌어들이고 돈이 이제 풍부하잖아요. 심지어 1983년엔 서울시에다가 이걸 헌납합니다. 바로 원효대교. 원효대교. 원효대교를 여기서 이제 동아건설에서 건설하고 사실은 20년 동안 거기 통행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통행료를 포기하고 그냥 무상으로 서울시에다가 넘기게 된 겁니다. 왜 이런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됐냐? 당시에 이제 운전자들이 통행료가 비싸가지고 원효대교 두고 이제 뺑 돌아간다. 그런 얘기 듣고 뭐 서울시에다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인이 공짜로 이걸 20년짜리 그 통행세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포기합니까? 일단 헌납하고 난 다음에 동그룹이 공유토건이랑 동생명 인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한 다음에 공교롭게도. 근데 이제 동국장에서는 특혜는 아니다. 왜냐면 공유토건이 언제 나왔냐면 우리 저 장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 할 때 그때 사기당해가지고 빚더미 앉은 망한 회사가 공유토건이거든요. 아니 그 부실기업 철이 떠맡은 건데 이게 무슨 특혜냐. 동가 공유토건보다 훨씬 큰데 거기서 얻을 게 뭐 있다고 요 얘기를 하죠. 동에서는 특혜받은 거 없다고. 근데 뭐 어쨌든 뭐 동생명 인수해서 금융업에 진출한 것 자체는 사실인데 그게 이제 뭐 동그룹에 플러스가 된 건지 플러스가 안 된 건지는 뭐 그거는 평가의 몫인 거지. 그렇죠. 1980년대는 그야말로 우리 최원석 회장의 정말 독주하는 시대였네요, 그죠? 야, 근데 궁금한 게요. 이렇게 독주할 때 집이 문제야. 가정이 문제라고요. 이게 밖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집안을 못 돌아오면 집에서 잘할 수가 없어. 그렇죠. 쉬어야지. 지금 집에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자야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에? 집에서도 나가라고 그래.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들으라고 그래. 피곤한 거예요. 과연 집에서는 어떤 아버지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제작진도 누굽니까? 이 제작진이 아주 모질거든요. 수소문 끝에 최원석 회장의 아드님을 만나서 인간 최원석, 아버지 최원석은 어떤 분이었는지 저희가 최초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전 동그룹 회장님의 삼남인 최용혁이고 현재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좀 바쁘셨고요. 장기 해외 출장이 많으셔가지고 1년에 반 정도는 외국에 계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셨고요. 이렇게 좀 본인이 좋아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실 때나 뭐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볼 때 정말 아이처럼 설레어하시고 기뻐하시고 뭐 이런 모습도 봤고,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이 아프리카 지역하고 중동 지역하고를 한 2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강렬한 햇빛, 그 어마어마한 이 구조물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참 큰일을 하시는구나, 뭐 그런 것도 느꼈었고, 당시에 또 한국인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얼굴도 많이 그을리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에 반 이상 뭐 해외에 계셨다. 해외. 그래,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저렇게 고생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점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최원석 회장은 사업가로서의 안목도 좋아 보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리비아, 사우디에서 따오고. 그렇죠. 과감한 도전 정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재벌 2세들 중에서는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 회장이 4번의 결혼, 4번의 이혼을 하셔가지고 대중에 이게 다 공개가 됐는데, 사실 뭐 재벌 회장들의 사생활이나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알 수밖에 없는 게 당대에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들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모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도그룹하고 최원석 회장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건 맞죠? 네 분이 있습니다. 몇 명이야? 또 다른 네 분이 분이죠? 있는데 다 다른 분이죠? 다 다른 분이죠. 미인들이시네요. 최원석 회장의 전 부인들입니다. 예, 앞에도 차례로 제가 조사를 좀 해왔어요. 맨 왼쪽에 보시는 분이 첫 번째 부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신정연 씨예요. 64년에 결혼해서 67년에 3년을 사시고 이혼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이분은 딱 보니까 배우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김혜정 씨. 이 69년에 결혼해서 74년에 이혼하셨고, 둘 사이에 일남 일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 이분이 유명하죠. 그렇죠. 예,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배인순 씨, 76년에 결혼해서 98년에 이혼하셨습니다. 앞서 봤던 그 아드님이 네네네. 이분의 아드님이세요. 근데 비슷해요, 눈매가 엄마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분. 맨 오른쪽에 이제 저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죠. 아나운서 출신 장은영 씨. 나이가 최원석 회장보다 27살이 어려요. 네, 27살. 27살. 17에나 27. 99년에 결혼해서 2010년에 이혼하셨답니다. 뭐 사실은 뭐 사생활이긴 한데 어쨌든 많은 이혼과 많은 결혼,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는 좀 안 좋게 보였던 거죠. 대중들한테 가장 또 충격적이었던 건 네 번째 결혼. 아나운서 장은영 씨. 일단 나이 차이가 27살이 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단 장은영 아나운서가 혹시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장은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요 무렵 이 전후로 해가지고 최원석 회장 가게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었던, 서로 의지를 되게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최 회장이 장 아나운서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 시간대에는요, 반드시 동으로 광고를 넣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와. 당시 최 회장이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남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사귀어야 한다. 너무 죄송합니다. 콧물이 나가지고. 야, 대단한 말씀을 하셨네요. 충실하게 이행을 하셨네요. 네, 어쨌든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분과 4번이나 결혼을 하신 거를 보면 뭐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최 회장한테는 정말 그 매력적인 게 있다고 배인순 씨가 쓴 커피 한 잔은 자서전에 나와요. 자기가 미국 가 있을 때 매일 꽃다발을 들고 미국 그 아파트 앞에 와서 구애를 했던 그런. 근데 이분은 상당히 로맨티스라는 이미 잘 알려진 것이고, 또 이분이 하나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그때 당시 재벌 총수는 대부분 처업을 들이지 본 정실로는 안 들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 이혼하고 다 정실 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도 우리가 아까 그래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옵니다. 이게 참 이건 정말. 10월 21일 합동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참사 현장을 조사한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는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조사반은 경찰병원에 들러 이번 사고로 입원 중인 부상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엄청난. 1994년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그냥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틀다가 갑자기 다리 중간이 똑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시초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7, 80년대 고도 성장하면서 그렇죠. 빨리빨리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실이 터지기 시작한 게 성수대교거든요. 그 다음에 삼풍 무너지죠. 다음 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터지는 게 IMF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7, 80년대 그 압축된 고도 성장과 부작용이 터지기 시작한 시초가 성수대교예요. 94년. 맞습니다. 그때 이제 등교하던 여고생들이 좀 피해가 많이 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사고 시간이 오전이었으니까 오전에 출근하고 등교하는 32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뭐 부상자도 속출했었으니까 그 피해를 입으셨던 피해자분들 중에는 지금도 그때 트라우마로 남아서 다리를 못 건너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피해자는 유가족입니다. 가족의 이런 슬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최원석 회장은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국민의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거기다 복잡한 가정사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무렵이 바로 IMF 외환위기 시절이었거든요. 최 회장의 회사 역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97년 12월 기준으로 22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이었습니다. 문제는 국내였어요. 일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아파트 건축을 이제 주로 수주하는 동안에 동아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만 사업을 주로 펼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재건축이나 그다음에 재개발 공사 일부를 따내는 데 그쳤어요. 재개발이랑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신축 현장이랑은 다르게 이주비가 들어가요. 그게 이제 막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단기 차입금을 막대하게 끌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뭐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죠?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그 달러도 벌어들이고 말이죠. 극복이 안 됐나요, 이게? 네, 이게 뭐 IMF 외환위기가 발표됐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최 회장의 회사가 그렇게 사정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리비아에서 공사대금 100%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빌린 돈이 한 7천억 원, 요거 때문에 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고 이건 일시적이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동건설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의 입장이 달랐던 거죠. 98년 5월에 최 회장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기라는 이제 권고를 받았고요. 결국 주식까지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회장직에서도 물러납니다. 아니 리비아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겉으로만 잘 나가고 약간 속은 비어있는 속빈강정 이런 느낌이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개인이 이 사람이 얼마나 건전한지 돈이 많은지 보려면은 진짜 돈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보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산 대비 부채 요거를 보는 건데 1997년 12월 기준으로 봤더니 동물의 자산이 6조 2천억 원, 그리고 부채가 4조 9천억 원. 그러니까 빚보다 자산이 훨씬 많았어요. 한 1조 3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시국이 안 좋아서 그렇지 해외 건설 현장도 뭐 잘 돌아가고 있고 자산도 많아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워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극복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죠. 부실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건설이 망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건설 회장 당신 그만두셔 한 것은 서울은행 행장 회장, 동건설 회장을 불러서 당신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식도 다 내려놓고 재산도 다 내놓고 그러면은 동건설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갖고 갔습니다. 허다못해 조상의 묘 땅까지도 다 갖고 갔어요. 워크아웃이 되면서 정부에서 보낸 오병우 회장이라는 분이 와가지고도 대통령을 팔아서 동그룹을 살리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그룹을 정리를 하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이거 뭐 좀 버티기를 좀 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물러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가 일시적으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네, 네. 은행에서 최 회장 불러서 다그쳤을 거 아니에요. 최 회장 당신이 경영권에서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라. 그러면 금융 지원을 해줘서 그룹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하. 최 회장이 물러나간 뒤 계열사들이 차례로 파견나갔고 동아건설은 부도를 맞고 2001년 끝내 파산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게 창립 51년 만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인터뷰하신 분이 그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그룹이 무너지는데 어떤 외부적인 그 요인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이제 계열사 정리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룹이 두 개 있잖아요. 동건설, 그다음에 대한통운 그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동건설을 살려야 되니까 구조 조정을 하면 대한통운을 팔아서 그래서 동건설 살려야 되겠다. 이 얘기가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앞서 새로 선임했다는 이 회장 딱 들어와서 보니까 좋아 대한통운이 안 팔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당시에 대통령을 안 팔겠다는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그 엄포를 놉니다. 팔아라. 네, 팔아라. 그러니까 압박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 우리 대통령 팔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전국 요지에 그 580군데 저기 점포를 갖고 있었는데 그 물류라든지 창고들이 재평가되지 않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취득하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니 그 대통령은 회사를 누구든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 리비아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리비아 대수로청이 크레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계약자로서 계약에 대한 채무를 완료할 때까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고 하자 보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통령도 그렇고 동건설도 그 공사에 대한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 크레임을 부담을 하면 매각할 수는 있죠. 그 크레임이 한 20억 불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20억 불이면 2억 5천만 불을 내고 대통령을 팔아먹을 수는 있겠죠. 대통령을 팔겠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도 그걸 뒤늦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못 팔아먹고 동건설만 죽어 없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이 미치는 상황이죠. 결국은. 자, 아무튼 뭐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계약하면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 운송회사를 팔 수 없다. 뭐 이런 조건을 달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동건설이 이 리비아 대공설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콘크리트 회사와 또 수송할 수 있는 운수회사 그리고 이 건설회사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수송을 할 수 있는 물류회사를 뺐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리비아에서 클레임을 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은 리비아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2008년 돼서야 그 그룹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이 한 기업을 해체를 시켜버린 게 득보다는 좀 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었을까요? 사실은 망한 기업 얘기 우리가 많이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동그룹은 좀 이해는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데 그럼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그거 100% 넘는 기업들 세고 셌는데 해외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 단기적으로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이게 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최 회장이 생전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이 모든 게 정권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 회사가 강탈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8년 최원석 회장이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은행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은행하고 정부에서 이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죠. 그 중에 현대건설의 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한 사람 왔어요. 이제 며칠 후에 차 한잔 하자고 제 방에 왔어요. 아니, 동건설이 현대건설보다 훨씬 좋은데 동건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건설보다 동건설이 훨씬 낫습니까? 아유, 훨씬 낫죠.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당한 거구나. 김포 매립지
저기 김포입니다. 야, 저, 김포가 예, 이랬었구나. 저 문제가 있는데 저게 이제 70년대 중반에 당시에 우리가 이제 식량 자급자족이 중요했으니까 저기다 이제 간척지 농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데 저기에 동건설이 뛰어들었던 거죠. 80년부터 한 91년까지 11년 동안 회사 돈으로 조성을 한 건데 저기 들어간 돈이 1,200억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성한 부지가 1,130만 평인데 그중에서 629만 평을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라고 환경청에다가 이제 기부채로 형태로 넘긴 거고. 그리고 나머지 500만 평 중에서 120만 평도 또 기부채납 한 거예요. 남은 게 380만 평. 이거는 내 땅이잖아요, 동건설. 근데 그거를 1년 뒤에 정부 측에서 사가요. 평당 17만 원에. 그게 얼마냐면 6,35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1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런데 6,300억에 팔았으니까 헐값에 팔린 거잖아요. 정부 땅이 됐어요. 아, 이거는 그래서 건설업체에 800만 원에 팔아요, 평당. 45배 뻑기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이름을 바꿔요. 인천 청라지고. 청라지고. 이게 된 거예요, 이 땅이.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돈이 얼마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와. 1997년 12월 당시 동그룹 자산이 6조 2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김포멜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했다면 자산은 조 단위 넘어갔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해체되기는 아까운 기업이었다고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고. 근데 이게 단순히 재벌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동그룹 거느린 계열사만요 무려 22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만 2만여 명이 넘었었는데요. 그런 회사가 파산하자 임직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회사를 되살리려고 은행과 정부기관을 찾아다니면서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였는데요. 그들에게 동그룹은 청춘을 다 바친 그런 소중한 일터였기 때문입니다. 동건설이 참 좋은 회사인데 그렇게 문을 닫으니까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은 동건설이 왜 망했냐, 최원석 회장의 사생활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다. 동건설은 그래서 망한 게 아니다. 명예회복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아끼던 회사인데 이렇게 망한 거는 이건 정말 규명을 해야 된다.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위도 하고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걸로 끝나서 애처로운 마음입니다. 회장직에서 물론 최원석 회장은 어떻게 됐나요? 2004년에 주식회계와 배임, 불법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4년 후에 특별사면이 되기는 했어요. 이후에 아버지 최준문 창업주가 세운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용한 노후 생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러니까 재작년 2023년이죠. 10월에 향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시한부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냐, 잘 나갈 때 좀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 나 스스로 좀 오만해졌던 것 같다. 동건설은 살려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놨는데 동건설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니까 그때서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장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러니까 신장이 굉장히 나빠진 거죠. 배인순 씨 큰아들이 신장을 띄워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신장을 띄워준 아들이 풀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냥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점점 그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셨죠.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몰락하고만
비운의 재벌들에 대한 미스터리를 좀 풀어봤는데요.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재벌 1세들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얘기를 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오늘 한 3회사 얘기를 했는데 그냥 순수하게 시장 논리에만 맡겨뒀으면 저 3개 회사 다 망했을까? 일단 뭐 과거 재벌 회장 1세대, 2세대 거치면서 상당히 뭐 각자 리더십, 역량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어찌 보면 안 좋아졌던 대부분의 계기가 무리한 확장 그리고 또 불투명한 뭐 지배 구조라든가 세습 같은 뭐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봐요. 그게 경제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